불이야. 여기 사람 있어요. 한옥 작업실은 불길에 휩싸였고 도자기 가마가 터지는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다. 60년 평생 흙을 빚어온 도예가 김미영은 평생의 작품들이 산산이 부서져 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그 불길 너머 도망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다. 사랑이라 믿었던 40년 세월은 그 순간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김미영은 60년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도예가였다. 흙을 빚고 불을 견디며 완성해온 작품들처럼 그녀의 삶도 단단하고 고요했다. 은퇴한 건축가 남편 박민준과 함께 한옥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던 그녀는 예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한 여자의 거짓된 미소와 남편의 욕망이 그 단단한 일상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미영은 평생 쌓아온 삶과 예술, 그리고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에 뛰어들게 된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됩니다. 오후 햇살이 한옥 갤러리의 마루에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미영은 물레 앞에 앉아 흙덩어리와 마주하고 있었다. 30년 넘게 도자기를 빚어왔지만 여전히 흙이 손끝에서 피어나는 순간만큼은 신비로웠다.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작은 찻잔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아름답군요. 갤러리 입구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 한 손에는 차를 우린 주전자를, 다른 손에는 찻잔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70을 넘긴 그의 얼굴엔 여전히 건축가 시절의 단정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되네요. 미영이 물레를 멈추고 일어서며 말했다. 차 한잔하고 다시 할까요? 두 사람은 갤러리 한쪽 모서리에 마련된 작은 다실로 향했다. 이곳은 원래 한옥의 사랑채였는데 은퇴 후 이사 오면서 미영의 작업실 겸 갤러리로 꾸민 곳이었다. 벽면에는 미영의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민준이 설계했던 건물들의 사진과 모형이 자리하고 있었다. 요즘 방문객들이 부쩍 늘었어요. 민준이 차를 따르며 말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군요. 당신 작품을 보러 온다고 하는데 정작 저는 뭘 했나 싶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이 공간을 설계해주지 않았다면 제 작품들이 이렇게 빛날 수 있었겠어요? 미영의 위로에도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10년 전 부실 설계 의혹으로 건축사 면허를 반납했던 일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비록 나중에 누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그의 건축 인생은 끝난 뒤였다. 미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갤러리 입구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어서 오세요. 정유진 씨였죠? 미영이 일어서며 반겼다. 지난번에 전화로 말씀해 주셨던. 네, 맞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진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이쪽이 민준 선생님이시군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일어서며 인사를 받았다. 정유진은 미영의 작품들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에요. 특히 이 청자 화병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미영이 겸손하게 웃었다. 앉으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해요.
정유진은 가방에서 태블릿과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끄럽고 전문적이었다. 사실 오늘 찾아뵌 것은 두 분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정유진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저는 해외 투자자들과 국내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이 한국 전통 예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갤러리와 전시회 사진들이 나타났다. 모두 규모가 상당히 큰 곳들이었다. 두 분의 작품과 이 공간이라면 충분히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민준 선생님의 건축적 안목과 미영 선생님의 도예 기법이 결합된다면 민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듯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인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먼저 이 갤러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고 두 분의 작품을 대규모로 해외에 전시하는 겁니다. 초기 투자금만 해도 50억 원 규모로 생각하고 있어요.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50억 원이면 네, 상당한 규모죠. 물론 그만큼 리턴도 클 거고요. 정유진이 자신 있게 말했다. 특히 민준 선생님 같은 경우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미영이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열망이 떠올라 있었다. 동시에 미영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물론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유진이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자료들을 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정유진이 떠난 후 갤러리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어떻게 생각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모르겠어요.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너무 갑작스럽고 규모도 큰 것 같고, 하지만 기회잖아요. 민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나에게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정유진이 놓고 간 서류들을 바라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투자 계획서와 해외 전시회 자료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미영은 물레 앞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오후에 그렇게 순조롭게 올라가던 찻잔이 자꾸만 비뚤어졌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끝도 흔들리는 법이었다. 결국 그녀는 물레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는 민준이 심은 매화나무가 서 있었다. 아직 꽃이 필 때는 아니었지만 가지 끝에는 이미 작은 봉오리들이 맺혀 있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고 그들의 평온했던 일상도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았다. 미영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흙을 만지느라 거칠어진 손이지만 이 손으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불안할까? 괜찮을 거야. 그녀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민준이 행복해 한다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마치 도자기에 생긴 미세한 균열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녀의 평화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영은 여전히 정유진의 제안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매일같이 정유진이 남긴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해외 갤러리 사진들을 검색했다. 마치 잃어버린 꿈을 되찾은 듯한 모습이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민준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런던의 테이트 모던에서 열린 아시아 도예 전시회예요. 관람객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미영은 물레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바라봤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된 도자기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분명히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왠지 자신의 소박한 작업실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 같았다. 멋있긴 하네요. 미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곳에 어울릴까요? 왜 안 되겠어요? 당신의 실력이면 충분히. 민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한 확신이 묻어 있었다. 정유진 씨 말로는 해외 컬렉터들이 한국 전통 기법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다. 정유진이라는 젊은 여성이 어떻게 그토록 큰 규모의 투자를 주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자신들을 선택했는지 의문이었다. 오후가 되어 갤러리에 몇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대학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는데 미영의 작품들을 진지하게 감상하며 여러 질문을 던졌다. 이런 순간이 미영에게는 가장 행복했다.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방문객들이 떠난 후 미영은 갤러리 정리를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들을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브로셔를 줍던 중이었다. 그때 다실 한쪽 모서리 테이블 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던 것이었다. 봉투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밀봉된 상태였다. 여보, 이게 뭔가요? 미영이 봉투를 들고 민준을 불렀다. 민준이 다가와 봉투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거. 정유진 씨가 어제 가져다 놓은 거예요. 어제요? 언제 왔었나요? 당신이 시장에 간 사이에 잠깐 들렀어요. 추가 자료라고 하면서 미영은 이상했다. 정유진이 왔다면 자신에게도 인사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런 중요한 서류를 아무 말 없이 두고 갔을까? 열어봐도 될까요? 민준이 잠시 망설였다. 아마 계약서나 투자 관련 서류일 거예요. 같이 보시죠. 미영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서류 상단에는 갤러리 담보대출 계약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차용자란에는 분명히 신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출 금액은 30억 원. 담보물은 현재의 한옥 갤러리였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다. 계약서에는 미영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다. 너무나 정교해서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정유진 씨가 투자 자료라고 했는데. 미영은 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져봤다. 두 번째 서류는 갤러리 소유권 이전 동의서였다. 역시 미영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다. 세 번째는 해외 투자 계약서였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갤러리의 모든 권리를 정유진이 대표하는 투자회사에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사기예요. 미영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가 언제 이런 걸 서명했다고. 진정해요. 분명히 오해일 거예요. 민준이 달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다. 미영은 계속해서 서류를 살펴봤다. 갈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자신 명의로 된 여러 개의 대출 계약서, 갤러리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잡힌 서류들. 모든 서류에는 완벽하게 위조된 자신의 서명이 있었다. 여보.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을 불렀다. 정말로 정유진 씨가 이걸 가져다 놓았다고 했나요? 민준이 잠시 말을 잃었다.
미영은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정확히 뭘 얘기했는지 말해주세요. 그냥 계약서 초안이라고 했어요. 검토해 보라고. 계약서 초안이 왜 제 이름으로 대출 서류까지 들어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왜 저한테는 아무 얘기 없이 이런 걸 가져다 놨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미영의 불안은 커져갔다. 혹시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당신이 이미 뭔가 약속을 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뿐이에요. 가능성을 타진한다고 제 이름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요? 미영은 서류 뭉치를 다시 뒤적였다. 마지막 서류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갤러리 화재보험 증액 신청서였다. 보험 금액이 기존의 10배로 늘어나 있었고 수익자는 민준으로 되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미영이 서류를 들고 민준 앞에 내밀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갑자기 화재보험을 늘리라고 했어요? 그것도 제 동의도 없이? 그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를 일이 뭐예요? 미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로 갤러리에 불이라도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민준이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이 떨리고 있었다. 여보,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면.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에요? 미영이 다가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어떤 절망적인 결심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건축가로서 인정받던 그때로.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에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채권자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투자를 받아서 제대로 된 갤러리를 만들면. 채권자요? 무슨 채권자요? 민준이 다시 입을 다물었다.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자신 모르게 빚을 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얼마예요? 미영이 차갑게 물었다. 빚이 얼마나 돼요? 20억 정도. 20억? 미영이 비틀거렸다. 20억을 어디에 썼다고 그래요? 건축 관련 투자를. 실패했어요. 복권 같은 심정으로. 미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류들을 움켜쥐고 작업실로 향했다. 물레 앞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한 장씩 살펴봤다. 정교하게 위조된 자신의 서명을 보면서 그녀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밖에서는 민준이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괜찮을 거야. 모든 걸 되돌릴 마지막 기회야. 정유진 씨가 약속했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강가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갤러리 안의 조명만이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미영에게는 그 빛마저도 곧 꺼질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위조된 서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민준의 고백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20억의 빚, 정유진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자,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얽혀버린 위험한 거래들. 새벽이 되어서야 미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는 없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민주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고 전화가 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정유진 씨와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채권자들과의 중간 역할을 해주겠다고 해서. 어디서 만나요? 외곽에 있는 작업실에서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만약 정말로 중요한 협상이라면 자신도 함께 가야 했다.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니까. 저도 같이 가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민준이 당황하며 만류했다.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인데 제가 빠질 수는 없죠. 당신 혼자서는 안 돼요. 민준이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발 흥분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오후 3시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곽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작업실이었다. 예전에 조각가가 사용했다가 비어있는 곳을 민준이 임시로 빌린 거라고 했다. 작업실은 생각보다 외딴 곳에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거의 없었고 접근로도 좁은 비포장도로 하나뿐이었다. 건물 자체도 오래되어 보였고 창문 몇 개는 깨져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협상을 한다고요? 미영이 의아해했다. 은밀해야 하니까요. 채권자들이 예민한 상황이라서. 정유진의 차는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작업실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을 보자 급히 전화를 끊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유진이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미영 선생님도 함께 오셨네요. 당연히 와야죠. 제 이름으로 된 일들이니까요. 미영이 날카롭게 말했다. 정유진의 미소가 미묘하게 변했다. 물론이죠. 이해할 만해요. 작업실 안은 먼지투성이었다. 오래된 조각 도구들과 덮개가 씌워진 조각상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간이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채권자들은 언제 와요? 민준이 물었다. 곧 올 겁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유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미영은 주변을 둘러봤다. 뭔가 이상했다. 중요한 협상을 위한 장소치고는 너무 허름했고 정유진의 태도도 평소와 달랐다.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급해 보였다. 혹시 화장실 좀. 미영이 일어섰다. 아, 화장실은 밖에 따로 있어요. 건물 뒤쪽으로 가시면. 정유진이 성급하게 설명했다. 미영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정유진과 민준 사이에 긴급한 대화가 오갔다. 목소리가 낮아서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았다. 화장실을 나서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다. 휘발유 냄새 같았다. 미영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작업실 뒤쪽에 여러 개의 기름통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무언가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었다. 설마. 미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급히 작업실로 돌아가려는데 건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야. 민준의 목소리였다. 이미 늦었어요. 채권자들이 오늘 안에 돈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요. 정유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부드러움이 전혀 없었다. 보험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미영이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더 자연스럽죠. 부부가 함께 사고를 당한 거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미영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었다. 자신을 포함한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 돼요. 미영이를 해치는 건 절대. 민준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다. 그럼 당신이 20억을 갚을 거예요? 채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해요?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 쪽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다. 정유진이 작은 장치를 만지고 있었다. 타이머가 달린 발화장치 같아 보였다. 민주는 고개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다. 15분 후에 작동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가서 멀리 가 있으면 돼요. 정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 씨는 화장실에서 돌아오다가 실족해서 기절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이건 살인이야. 민준이 일어섰다. 아니에요. 사고예요.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지금 와서 흔들리면 안 돼요. 미영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뒷문 쪽으로 돌아가 안으로 들어갔다.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정유진의 손에 들린 발화장치가 그대로 드러났다. 미영아. 민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유진이 당황한 기색 없이 웃었다. 오해하고 계세요. 이건 그냥 녹음했어요. 미영이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방금 전 대화 전부 다. 정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재빨리 발화장치를 조작했다. 그럼 지금 당장 작동시키죠. 안 돼. 민준이 정유진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발화장치가 바닥에 떨어졌다. 갑자기 작업실 한쪽 구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미리 뿌려놓은 인화물질에 불이 붙은 것이었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나가요. 빨리. 미영이 소리쳤다. 하지만 정유진이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미 늦었어요. 모두 함께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민준이 정유진을 밀쳐내려 했지만 그녀는 뜻밖의 격투기라도 배운 듯 능숙하게 대응했다. 그 사이 불길은 점점 더 세져갔다. 창문으로. 미영이 무거운 조각 도구를 들고 창문을 깼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간신히 탈출구가 생겼다. 미영아, 먼저 나가. 민준이 정유진과 씨름하며 소리쳤다. 미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모두 위험했다. 그녀는 깨진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밖에서 돌아보니 민준도 뒤따라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유진은 보이지 않았다. 정유진 씨는요? 모르겠어. 갑자기 안 보여. 민준이 헐떡이며 말했다. 그때 작업실 뒤편으로 차가 급히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정유진이 혼자 도망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서 작업실이 완전히 불타는 것을 지켜봤다. 미영이 평생에 걸쳐 만든 작품들 중 이곳에 보관하던 것들도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불길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저 불 속에서 타버리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작업실은 거의 다 타버렸고 그들의 평온했던 삶도 완전히 재가 되어버렸다. 자정이 넘은 시간 미영은 홀로 타버린 작업실 앞에 앉아 있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마치고 떠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고 주변은 고요했다. 잿더미 속에서 간혹 타다 남은 도자기 조각들이 달빛에 반짝였다. 30년 넘게 빚어온 작품들의 흔적이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잿더미 속을 뒤져봤다. 손에 닿는 것은 검은재와 차갑게 식은 도자기 파편들 뿐이었다.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영이 돌아봤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 서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저는 이승연입니다. 선생님의. 승연아?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어떻게? 이승연은 미영의 사촌이자 변호사였다. 어릴 때부터 미영을 누나처럼 따랐던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묻곤 했다. 뉴스에서 봤어요. 화재 소식이 나오더니 선생님 이름이 나와서. 승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행히 무사하시네요. 미영은 대답 대신 다시 잿더미를 바라봤다. 승연이 그녀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뉴스에서는 단순 화재라고 했는데. 미영이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유진의 등장부터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오늘 벌어진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승연은 중간중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끝까지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정유진이라는 여자가 의도적으로 화재를 내려고 했다는 거군요. 민준이도 알고 있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승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형부가 그 정도까지 갔을 리는 없을 텐데요. 직접 들었어요. 녹음도 했고요. 미영이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화재 때문에 휴대폰이 망가져서. 승연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살펴봤다. 복구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문 업체에 맡겨보죠. 소용없을 거예요. 정유진은 이미 사라졌고 민준이는 제대로 증언하지 않을 테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승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살인 미수예요. 그리고 만약 정유진이 상습범이라면. 상습범이요? 네. 이렇게 정교한 수법을 보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술가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 사기범일 수도 있고요. 승연은 메모장을 꺼내 몇 가지를 적기 시작했다. 일단 정유진의 신상부터 확인해야겠어요. 진짜 이름인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도 조사해 봐야죠.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다루는 분야거든요. 경제 사기, 투자 사기 전문이에요. 승연이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집에도 민준이 있을 텐데. 아직은 마주보기 어려워요. 그럼 제 사무실로 오세요. 간이 침대도 있고 당분간 지내셔도 괜찮아요. 미영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고 승연이 아니면 이 상황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고마워요. 며칠만 신세 질게요. 두 사람은 승연의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차 안에서 승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부 상태는 어떻던가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던가요?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미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마음을 닫지는 마세요. 사람은 추궁당하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승연의 법률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텔 한 층을 통째로 쓰고 있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몇 개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직원들이 야근을 자주 해요. 승연이 설명했다. 요즘 경제 사기건이 많아서. 승연은 미영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다. 한쪽 구석에는 정말로 간이 침대와 세면도구가 준비되어 있었다. 저도 가끔 여기서 자거든요. 불편하시겠지만 괜찮아요. 지금은 지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승연이 커피를 내려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단 정유진부터 추적해보죠. 혹시 그 여자가 준 명함이나 연락처 있으세요? 미영이 가방을 뒤져 명함을 찾아냈다. 정유진, 아시아 아트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시아 아트 컨설팅? 승연이 중얼거리며 컴퓨터를 켰다. 검색해보죠. 몇 분 후 승연의 얼굴이 굳었다. 이상하네요. 이런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짜 회사라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명함의 전화번호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연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려왔다. 예상대로네요. 일회용 전화번호인 것 같아요. 미영이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요즘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려워요. CCTV도 많고 디지털 흔적도 남거든요. 승연이 다른 검색 사이트를 열었다. 예술계 관련 사기 사건들을 찾아보죠. 1시간 가까이 검색한 결과 승연이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이것 좀 보세요. 작년에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화면에는 유명서예가 투자 사기로 10억 손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놀랍게도 미영이 당한 것과 거의 똑같은 수법이었다. 젊은 여성 컨설턴트가 접근해서 해외 투자를 제안하고 위조 서류로 재산을 편취했다. 승연이 기사를 읽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서예가는 무사했지만 모든 작품이 타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네요. 정말 똑같아요. 더 있어요.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것도 작년이네요. 승연이 계속 검색하자 비슷한 사건들이 더 나왔다. 모두 중년 이상의 예술가들이 피해자였고 젊은 여성 컨설턴트가 등장했으며 마지막에는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건 연쇄 범죄예요. 승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 중 일부는 승연이 말을 멈췄다. 화면에 떠오른 기사 하나가 그를 놀라게 한 것이었다. 뭐예요?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약 오늘 자신이 탈출하지 못했다면 똑같은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승연이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다. 연쇄살인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정유진의 정체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찾은 것들만으로도 충분해요. 패턴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의 증언과 녹음 파일까지 복구되면. 승연이 갑자기 휴대폰을 들었다. 지금 당장 데이터 복구 전문 업체에 연락해보죠.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승연아,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승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유진이 누구든 어디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미영은 다시 한번 잿더미 속에서 주워온 도자기 조각을 바라봤다. 산산이 깨진 조각이었지만 다시 붙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도
이 조각처럼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정유진을 찾는 일,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승현은 일찍부터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미영이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나오자 그의 책상에는 이미 수십 장의 인쇄물이 쌓여 있었다. 잠은 잤어요? 미영이 물었다. 몇 시간 자고 새벽부터 조사했어요. 승현이 피곤한 눈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승현이 펼쳐놓은 자료들을 보며 미영은 경악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들이 무려 12건이나 되었다. 모두 중견 예술가들이 피해자였고 패턴이 놀랍도록 일치했다. 부산의 서예가 김철수, 대구의 조각가 박영희, 광주의 화가 이정민. 승현이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모두 젊은 여성 컨설턴트의 접근을 받았고 해외 투자나 전시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재나 도난?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승현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중 5명이 사망했어요. 미영의 손이 떨렸다. 5명이나? 화재로 3명, 교통사고로 1명, 추락사고로 1명. 모두 보험금이 지급됐고 수익자는 배우자나 가족이었어요. 승현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사망한 예술가들의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망한 케이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승현이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말했다. 모두 재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후처들이 젊고. 미영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설마 후처들이 공범이라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예술가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보험금을 받는다면. 승현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기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떠 있었다. 각각 다른 사건의 CCTV 화면을 캡처한 것들이었는데 모두 젊은 여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머리 색깔도 다르고 화장도 다르지만 승현이 사진들을 확대했다. 체형이나 걸음걸이 그리고 귀 모양 같은 세부적인 특징들이 동일해요. 미영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유진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 같았다. 전문 변장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프로예요. 단순한 사기범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승현이 다른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어젯밤에 데이터 복구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 복구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오늘 오후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결정적인 증거가 생기는 거죠. 미영은 조금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컸다. 하지만 정유진의 진짜 신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실마리가 있어요. 승현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있는 후배한테 부탁해서 조사해 봤더니 정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요. 가명이라도 카드를 쓴다고요? 위조 신분증으로 만든 카드 같아요. 하지만 사용 패턴을 보면 주로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고 특정 호텔을 자주 이용해요. 승현이 지도를 펼쳐 표시했다. 롯데호텔과 반포 일대의 고급 레스토랑들, 그리고 압구정동의 성형외과도 여러 번 방문했네요. 성형외과요? 아마 얼굴을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변장의 일환으로. 미영은 정유진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승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작년 말부터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요. 어떤 패턴이요? 아이용품을 자주 구매해요. 유모차, 기저귀, 분유. 그리고 소아과 방문 기록도 있고요.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이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아이가 있으면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거든요. 어린이집이나 병원 같은 곳에 등록해야 하니까. 승현은 컴퓨터로 더 자세한 검색을 시작했다. 강남 일대 소아과들 중에서 정유진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죠. 1시간 정도 지나서 승현이 성과를 거두었다. 있어요. 압구정동의 한 소아과에 정유진 명의로 등록된 3살 아이가 있네요. 진짜 이름일까요? 글쎄요. 하지만 이 소아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고 다음 예약이 이번 주 금요일로 되어 있어요. 미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그날 가면 만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니까. 하지만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수사도 제대로 안 될 거고. 승현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저도 같이 가고 주변에 경찰이 대기하도록 조치하죠. 그때 승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네, 이승현입니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승현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뭔 일이에요? 어제 화재 현장에서 추가 증거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승현이 잠시 망설였다. 민준 선생님이 자백했대요. 미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자백을요? 정유진과의 공모 사실을요. 하지만 살인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 정유진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네요.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민준이 진실을 말한 것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다. 선생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진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미영이 승현을 바라봤다. 정유진을 먼저 찾아야 해요. 민준이 자백했다는 걸 알면 더 깊이 숨을 수도 있어요. 승현이 시계를 보았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소아과 예약까지 이틀 남았네요. 그 전에 주변을 더 조사해보죠. 어떻게요? 일단 그 소아과 주변을 정찰해보고 정유진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나 상점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3살 아이와 함께 다니려면 특정한 동선이 있을 테니까. 미영은 승현의 계획에 동의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유진이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생님, 괜찮으세요? 승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냥 이 모든 게 악몽 같아요. 몇 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도자기나 빚고 있었는데 곧 끝날 거예요. 정유진을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고 선생님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이 깨졌고 너무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고 미영의 인생도 다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금요일 오후 2시 미영과 승현은 압구정동 소아과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소아과 입구가 한눈에 보였다. 승현은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척하며 주변을 살피고 미영은 커피잔을 든 채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지켜보고 있었다. 3시 예약이라고 했죠? 미영이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다. 네. 하지만 미리 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해요. 승현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올까요? 와야죠. 아이가 있다면. 그때 소아과 앞에 검은색 BMW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젊은 여성과 3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다. 여성은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정유진과 일치했다. 저 사람이에요. 미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확실해요? 네. 분명해요. 승현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경찰한테 연락하죠. 잠깐만요. 미영이 승현의 팔을 잡았다. 저 아이. 뭔가 이상해요. 정유진과 함께 온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정유진은 아이를 달래기보다는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다. 마치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어색했다. 혹시 유괴한 아이인 건 아닐까요? 승현도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 가능성이 있네요. 아이 용품을 산 것도 이런 목적이었을 수도. 두 사람이 지켜보는 동안 정유진은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 안으로 들어갔다. 승현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은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일단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행해보죠. 승현이 말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정유진이 아이와 함께 나왔다. 아이는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고 정유진은 짜증난 표정으로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미영은 갑자기 결심했다. 저 직접 가보겠어요. 위험해요. 아이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기회예요. 미영이 카페를 나서기 전에 승현이 작은 녹음기를 건네줬다. 이걸 켜두세요.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해요. 미영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길을 건넜다. 정유진은 아이와 함께 근처 놀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정유진 씨. 정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영 선생님? 여기서 뭘?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정유진이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많은 놀이터였고 혼자 도망치기에는 아이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무슨 이야기요? 화재 그날 일 말이에요. 미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모든 걸 기억해요. 당신이 한 말들 다요. 정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15분 후에 작동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저를 기절시켜 놓고 도망칠 거라고. 미영 선생님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유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미영은 정유진의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부산의 김철수 선생님도 아시죠? 대구의 박영희 선생님도요? 정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사기를 친 예술가들이에요. 그중 5명은 죽었고요.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정유진이 목소리를 높이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다시 낮췄다. 증거는 충분해요. 화재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도 복구됐고 당신의 카드 사용 내역도 추적했어요. 정유진이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이가 아파하며 울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미영이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제 조카예요. 거짓말이에요. 유괴한 아이죠? 정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정말 조카라고요. 그럼 아이 이름이 뭐예요?
언제 태어났고 부모는 누구고? 정유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 사람 나 몰라요. 놀이터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봤다. 정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뭔 소리를. 얘가 장난을. 엄마, 엄마. 아이가 미영에게 달려왔다. 저 사람이 무서워요. 미영이 아이를 보호하듯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정유진이 급히 아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개입했다. 뭔 일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아이가 저 여자를 무서워해요. 미영이 설명했다. 그럼 정말 유괴인가요? 다른 사람이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 했다. 정유진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럼 아이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가 정유진을 추궁했다. 지금 오고 있어요. 미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당신 진짜 이름이 뭐예요? 정유진이요. 거짓말이에요. 정유진은 가명이죠. 진짜 이름 말해봐요. 정유진이 후퇴하려 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다. 왜 예술가들을 노렸어요? 왜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 없어요. 정유진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럼 화제는 뭐예요? 저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요. 미영은 정유진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욱 압박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부산의 김철수 선생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왜 이런 일을 시작했어요? 돈 때문이에요? 정유진이 갑자기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제발 그만해요. 정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진실을 말해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혼자 한 건지 아니면 조직이 있는 건지. 저는 정유진이 말을 더듬었다.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돈만 필요했어요. 왜요? 무슨 일 때문에? 정유진이 한참 동안 흐느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진짜 딸이 병원에 있어요.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미영이 놀랐다. 딸이요? 백혈병이에요.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요. 5억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기를 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투자 상담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누군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도 죽인 건 인정해요?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화재도 그냥 작품만 태우려고 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유진이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승연이 신고한 것 같았다. 정유진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제발 딸을 도와주세요. 딸은 죄가 없어요.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정유진의 동기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녀가 저지른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었다. 법정에서 이야기하세요. 경찰들이 도착하여 정유진을 체포했다. 그녀는 끝까지 딸 이야기만 반복했다. 유괴된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곧 진짜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승연이 달려와 미영을 확인했다. 괜찮으세요? 네. 모든 걸 녹음했어요. 대단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미영은 체포되어 가는 정유진을 바라봤다.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유진이 한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유진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미영은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녹음 파일과 승연이 수집한 자료들 덕분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정유진의 본명은 최은희예요. 담당 형사인 박준호가 미영에게 설명했다. 36세, 부산 출신이고 실제로 백혈병에 걸린 5살 딸이 있습니다. 그럼 딸 이야기는 진짜였군요. 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특히 5명의 사망자가 나온 연쇄 사기 사건이니까요.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정유진의 동기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녀가 저지른 일들의 무게는 결코 가벼울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박 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최은희가 단독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무슨 뜻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사기를 치려면 조직이 필요해요. 위조 서류 제작, 가짜 신분증 발급,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시스템. 승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서 이런 정교한 범죄를 저지르기는 어려우니까요. 최은희를 더 압박해서 배우를 찾아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함구하고 있어요. 박 형사가 아쉬워했다. 그때 미영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혹시 민준이와 만나게 해주실 수 있나요? 형부 말씀이세요? 왜요? 민준이가 정유진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다른 공범들이 있다면 박 형사가 고민하더니 허락했다. 알겠습니다. 접견 신청을 해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미영은 구치소에서 민준과 만났다. 유리창 너머로 본 민준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살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새어 있었다. 미영아. 민준이 전화기를 들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 씨. 미영이 차갑게 불렀다. 정유진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나요? 뭔 말이야? 정유진이 혼자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조직이 있을 거예요. 민준이 잠시 망설였다. 나도 잘 모르겠어. 정유진만 알고 있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20억 빚을 진 얘기부터가 이상해요. 누구한테 빌렸어요?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건 말할 수 없어. 이 상황에서도 그런 소리를 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도 죽을 뻔했다고요. 알고 있어. 민준이 절규했다. 하지만 말하면 정말로 죽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직폭력배야. 정유진도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 미영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조폭이라고요? 부산에 본거지를 둔 파이니까. 정유진이 그들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당신도. 나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 정유진이 단순한 투자 컨설턴트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영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조직 범죄와 연결된 일이었던 것이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우리 둘 다 죽어. 그 사람들은 입막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 그래서 정유진과 함께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미영은 더 이상 민준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면회를 끝내고 곧바로 박 형사에게 민준의 증언을 전달했다. 조직폭력배 연루 가능성이군요. 박 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수사 방향을 바꿔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조직범죄라면 경찰청 광수대에서 담당하게 될 거고 더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하죠. 승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신변은 괜찮을까요? 조직에서 보복을 할 수도.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박 형사가 대답했다. 일단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박 형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제안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위험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조직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요. 어떤 방법이에요? 미끼 작전이에요. 미영 선생님이 미끼가 되어서 조직원들을 유인하는 거죠. 미영과 승연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무 위험해요. 승연이 반대했다. 물론 위험하죠. 하지만 조직에서는 미영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입막음을 하려고 접촉해올 가능성이 높아요. 미영이 고민했다. 위험하긴 했지만 이 일을 완전히 끝내려면 조직까지 뿌리 뽑아야 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선생님이 평소처럼 생활하시는 거예요. 일단 주변의 잠복 요원들이 24시간 보호할 거고 몸에는 발신기와 녹음기를 착용하시는 거죠. 혹시 실패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할 테니까. 그리고 이미 정유진이 체포된 상황에서 조직으로서는 사태를 수습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미영이 결심했다. 해보겠어요. 선생님, 승연이 만류했다. 괜찮아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박 형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준비에 며칠 걸릴 테니까 그동안 안전한 곳에 계시면 돼요. 일주일 후 작전이 시작되었다. 미영은 평소처럼 갤러리에서 도자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미영의 몸에는 초소형 발신기와 녹음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오후 3시경 갤러리에 중년 남성 2명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거친 인상이었다. 미영 선생님이시죠? 그중 한 명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최은희 씨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조직원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최은희요? 그 사람은 이미 체포됐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은희가 선생님께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저희가 대신 사과하러 왔어요. 누구시길래? 최은희. 상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영은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대답했다. 상급자요? 그럼 당신들이 최은희를 시킨 건가요? 남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과하러 온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준한테 들었어요. 당신들이 조직폭력배라는 것도 선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20억 빚도 당신들한테 진 거죠? 그리고 정유진. 아니 최은희에게 사기치라고 시킨 것도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 선생님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영이 뒤로 물러섰다. 무슨 뜻이에요? 아시잖아요. 모르는 게 때로는 약이 되는 법이에요. 그때 갤러리 밖에서 경찰들이 일제히 들어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남자들이 놀라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다. 결국 2명 모두 체포되었다. 수고하셨어요.
박 형사가 미영에게 다가왔다. 완벽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들이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이제 연쇄 사기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질 거예요.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밀려왔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미영이 중얼거렸다.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승연이 격려했다. 최악은 지나갔으니까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였다. 하지만 어떤 시작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산산이 부서져도 6개월 후 봄이 왔다. 법정에서는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다. 정유진, 아니 최은희는 사기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는 공범 혐의로 징역 7년, 조직원들은 각각 10년에서 12년의 실형을 받았다. 미영은 방청석에서 선고를 듣고 있었다. 최은희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을 때 미영은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을 뿐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승연이 함께 걸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미영이 맑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새 갤러리는 어때요? 잘 되고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세요. 특히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미영은 한옥 갤러리를 정리한 후 시내 작은 건물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이름은 다시 빛는 집이었다. 갤러리 겸 도예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었다. 예술 치료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놀라울 정도로요. 흙을 만지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많이 배워요. 두 사람은 새 갤러리로 향했다. 오후 시간이라 도예치료 수업이 한창이었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물레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다. 미영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이 만든 작은 화분을 들고 왔다. 정말 예쁘네요.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 여성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곳에 온 사람이었다. 처음 왔을 때는 눈물만 흘리던 그녀가 이제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흙은 정직해요. 미영이 수업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준 만큼 돌려줘요. 그리고 설령 망가져도 다시 빚을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미영은 혼자 작업실에 남았다.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대형 항아리 앞에 섰다. 높이가 1미터가 넘는 큰 작품이었다. 아직도 그 작품하고 있어요? 승연이 옆에 다가왔다. 이상하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계속 부수고 다시 만들고. 몇 번째예요? 이제 7번째인가.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영이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흙덩어리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손끝이 편안했다. 완벽하네요. 승연이 감탄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미영이 항아리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작은 금이 가 있어요. 정말로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항아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았다. 없애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이대로 둘 거예요. 금이 간 것도 그 항아리의 역사니까요. 미영은 작업을 마치고 손을 씻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선생님, 민준 씨한테서 편지 왔어요.
승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줬다. 미영이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민준으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읽어보고 싶었다. 편지를 펼쳐보니 민준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미영아, 안녕하세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건축 관련 교육을 받고 있어요. 나중에 나가면 작은 집이라도 설계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새로 시작한 갤러리 이야기를 승연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역시 당신다운 일이네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 해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용서하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PS. 당신이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시던 그 평범한 날들이 가장 그리워요. 미영이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답장하실 거예요? 승연이 물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네요. 그날 저녁 미영은 갤러리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 한 그릇.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텐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와서 오늘 만든 항아리를 다시 봤다. 금이 간 부분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금 때문에 더 아름다워졌네. 미영은 문득 일본의 킨츠기라는 기법이 떠올랐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여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이었다. 상처나 결함도 그 사물의 역사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나도 킨츠기 같은 사람이 된 건가? 미영은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산산이 부서진 자신의 삶을 다시 이어 붙였지만 예전과 똑같지는 않았다. 금이 간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부분은 아예 새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갤러리에 새로운 방문객이 찾아왔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얼굴에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도예 치료 수업에 참가하고 싶어서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혹시 어떤 일로? 이혼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잃었어요. 여성이 담담하게 말했다. 친구가 여기 오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미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흙은 모든 걸 받아줘요. 상처도 아픔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미영은 그 여성을 작업실로 안내했다. 물레 앞에 앉힌 다음 흙덩어리를 주었다. 처음에는 뭘 만들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만지기만 해도 돼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컵 모양이 만들어졌다. 이게 제가 만든 건가요? 네. 당신이 만든 첫 작품이에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아름다워요.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였다. 오후가 되어 모든 수업이 끝나고 미영은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전시 공간을 정리했다. 이곳에는 치료 수업 참가자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한 작품들이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갤러리 도우미인 젊은 여성이 인사했다. 수지 씨도 고생했어요. 내일 봐요.
수지가 떠나고 혼자 남은 갤러리에서 미영은 차를 우렸다. 자신이 직접 만든 찻잔에 따뜻한 녹차를 따라 마셨다. 고요한 시간이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미영은 지난 1년을 돌아봤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물론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무엇보다 더 진실한 사람으로 산산이 부서진 것도 다시 빚어낼 수 있다. 미영이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실임을 알고 있었다. 부서지는 것도 삶의 일부이고 다시 만들어가는 것도 삶의 일부였다. 그리고 때로는 부서진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것이 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치 금이 간 도자기가 오히려 더 빛나는 것처럼. 비가 그치고 갤러리에 석양이 들어왔다. 미영은 일어나서 내일 수업에서 사용할 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올 것이고 새로운 시작들이 만들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미영도 계속해서 자신을 새롭게 빚어나갈 것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금이 가도 괜찮았다. 그것도 모두 자신의 아름다운 역사가 될 테니까. 물레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작품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었습니다.